안녕하세요. 포유 한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중국 상장기업 적자 누적과 금융전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느냐면요. 중국 상장기업 적자가 누적된다는 건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흥다그룹이 파산위기에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다 아는 주제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어떤 중국 경제 불확실성이 향후 금융 전쟁과 관련하여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이 그동안에 제조 2020이라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기술 강국을 지향했습니다. 제조 분야겠죠, 대부분이. 그리고 자립경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라든지 디지털 사회 건설이라든지 미래지향적인 분야에서 또 중점적으로 투자를 늘려왔어요. 문제는 지금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흥다그룹 사태를 계기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어요. 그런데 중국의 부동산이 너무 규모가 크고 또 지난 10년간 중국 경제는 부동산 중심으로 성장해 왔기 때문에 심각하다는 거예요. 지금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미분양된 아파트도 3천만 세대래요. 돈으로 환산하면 그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그리고 또 대부분의 패널들은 뭐 주로 경제학자나 경제 전문가, 경제학을 전공한 애널리스트들이 주로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공영방송에서도 그렇고 유튜브 공간에서 알려진 채널, 방송 채널 있잖아요. 주로 그분들이 이해관계자이면서 또 전공도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제가 왜 경제학 전공자를 지적하느냐 하면요. 경제학 교과서는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융분문은 제조업을 지원하는 역할 정도만 얘기하고 이자 중심으로 다루고 있어요. 금리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리는 고정된 게 아니에요. 지금은 국가가 금리를 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준금리만 정할 뿐이라는 거죠. 기준금리도 7일짜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매조건부 채권이고 미국은 그 1일짜리 콜금리예요. 시장금리는 3년짜리고 5년짜리고 10년짜리예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방향과 다르게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원래처럼. 그리고 제조업 중심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이면서 금융이 제조업 성장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금융이 제조업 성장을 끌고 갈 수도 있지만은 제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이 금융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금융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종이화폐 제도로 전환된 이후에 금융의 규모가 너무 커졌어요. 제조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어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이 주가지수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 3100에서 200 사이에 있을 때 시가총액이 얼마냐 하면요. 약 2300조입니다. 근데 우리 GDP는 2000조가 안 되거든요. 근데 코스닥까지 합하면 거의 2배가 돼버린단 말입니다. 채권 시장하고 합하면 3배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융이 제조업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금융 전쟁을 통해서. 쉽게 하면 제조업 중심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조업 관련 지식이 편향된 사람, 뭐 대부분의 경제 패널이죠.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김영희 교수분이나 안유아 교수님도 제조업 중심으로 지식이 편향되어 있어요. 그리고 국제적인 지식은 굉장히 약해요. 제가 들을 적에는. 그 증거는 여러 가지죠. 환율 예측 능력이 없다든지, 그 다음에 무역수지 적자를 미국과 동일하게 본다든지, 중국의 무역수지와 미국의 무역수지를 동일하게 본다든지, 그리고 GDP를 수치만 가지고 미국, 중국, 일본을 비교한다든지, 이걸 보면요. 이분들이 그 경제에 관한 지식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표현이 좋을지 모르겠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지식의 밸런스가 깨졌다는 겁니다. 균형적인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제조업 중심으로 지식을 가지면 금융과 연결로 못 시킨다는 겁니다. 또 금융도 금리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과 원자재와 금리, 주식, 환율을 엮어가 얘기할 때는 완전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우리 흔히들 격투기 선수 있잖아요. 태권도 세계 챔피언이 격투기 UFC라고 합니까? 거기 가면 대부분 승리 못합니다. 챔피언 못해요. 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슬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라고 하더라도 성공할 확률은 굉장히 낮아요. 그거는 뭐냐면 그래서 종합격투기라는 거예요. 금융전쟁도 종합적인 지식을 가지고 전쟁하는 거예요. 제조업 중심으로 지식이 바이아스 된 사람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또 주식 중심으로 지식이 축적된 사람도 이길 수 없는 게 금융전쟁이에요. 왜냐하면 환율 부분에서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거든요. 우리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중국에서는 실물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죠? 제조업 PMI 지수로 해당되는 차이신 지수도 망가졌고 흥다그룹 사태로 부동산 시장이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는 단계고 또 미분양 아파트가 아직도 3천만 세대라는 거죠. 이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또 중국의 기업 부채는 그 부채 상환 능력을 제가 볼 때는 상실했어요. 왜? 중국 GDP를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다국적 기업이 창출한 GDP가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이 창출한 GDP 기준으로 중국 부채를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채 상환 능력을 알 수 있거든요. 그 국제적으로 접근하는 국제금융시장 그 헤지펀드들은 저와 같이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 중심으로 얘기해서도 안 되고 또 중국의 그 공산주의식 사고방식으로 접근해도 안 되는 거예요. 국가가 기속된다고 해가지고 부채가 또는 그 파산이 국가가 안 난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국가가 지방정부 부채는 굉장히 많아요. 중국이. 그러면 중앙정부가 떠 안 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전체 부채 규모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금리가 올라간다는 문제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외국 부채는 연기가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 중심으로 얘기해서도 안 되고 중국 GDP를 다국적 기업이 창출한 GDP를 포함해가 얘기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패널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은 제조업 중심으로 얘기하거나 중국 GDP를 다국적 기업이 창출한 GDP를 포함시키거나 금리가 또 환율 부분 그리고 세계적인 부채 그러니까 해외 부채 쉽게 하면 중국 내 부채가 아닌 그 외화 표시 부채에 대해서는 언급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 금액도 흥다그룹만 따지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왜? 3천만 세대의 부채가 그 미분양 아파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중국 부동산 기업 전체가 하는 문제죠. 그거는 다른 그 기업에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이 부동산 중심으로 성장하다 보니 그리고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10년 이상 상승 추이를 보이다 보니 지난해까지 그죠? 중국 가계자산 대부분이 부동산 중심이에요. 그러면 가계자산이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부동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헐값으로 판매해야 돼요. 그것이 시장 가격이 됩니다. 시장 가격이 되기 때문에 가계자산이 큰 폭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중국이 외채 증가 속도를 보면 무역 수지가 허상이라는 거죠. 기업이 무역을 하잖아요. 기업이 무역을 하는데 무역 수지가 흑자인데 외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 이거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거는 뭔 설림이 하느냐?
중국의 무역수지 대부분은 다국적 기업이 창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김영희 교수나 안유아 교수 등등, 그리고 공영방송이나 유튜브 공간에서 알려진 방송 채널에 출연하시는 분들도 중국의 제조업은 강국이라고 하면서 미국은 제조업이 공동화된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것도 큰 아까 뭔가 지식의 불균형이라고 봅니다. 미국이 캐나다에 제조업이 나가 있고 멕시코에 제조업이 나가 있습니다. 그걸 두고 공동화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원인이 그런 미국의 다국적 기업의 생산한 물건을 수입하는 거예요. 해외에 나가가 있는. 그러니까 중국 기업이 살찌는 게 아니고 미국 기업이 살찌는 무역수지 적자라는 거죠. 또 멕시코 정부의 무역수지 흑자도 미국 기업이 가지고 가는 무역수지 흑자예요. 또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예요. 캐나다 역시 마찬가지고요. 바로 그 문제를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패널들이. 그 기업은 미국 기업 국적의 제조업이에요. 그러니까 제조업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미국에 나가가 있고 미국에서 중국에 나가가 있고 멕시코에 나가가 있고 캐나다에 나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패널들은 마치 미국의 제조업이 공동화된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포유 한율연구소와 다른 패널들의 지식 수준 차이예요. 쉽게 하면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느냐. 여러분 예를 돕기 위해서 스포츠 쪽을 얘기해 볼게요. 배구 선수가 손으로 배구를 합니다. 근데 점프력이 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키가 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으로 하는 배구인데. 그럼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손으로 하는 배구지만 쉽게 하면 밸런스가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신체적인.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그 밸런스를 전부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제조업이 멕시코에 나가도 그거는 미국 신체의 일부분이라는 거죠. 미국 제조업의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그걸 마치 미국은 그 손만 있고 그 발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포유 한일연구소와 기존 경제학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를 한, 그리고 금융의 무게중심을 모르고 제조업의 지식이 바이아스가 된 패널들하고 수준차거든요. 그리고 요 근래에 이제 알리바바에 대한 이제 빅테크죠. 알리바바 등 빅테크에 대한 중국 정부의 규제 강화도 큰 흐름에서 보면 세계와의 어떤 소통을 차단하는 역할도 있거든요. 그것도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굉장히 큰 거예요. 왜냐하면 불신을 하게 되면서 중국에 가지고 있는 각종 부채나 문제점을 침수봉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차단되면. 국제 간의 그 소통의 수단을 차단시키면 금융전쟁을 할 때 위기가 침수봉쇄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리만 사태 때 파생상품 규모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공매도 하고 보자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금융전쟁에 있어서는 중국 기업이 빅테크를 규제하는 것 자체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ESG라고 요새 화두가 되잖아요. 인바이러먼트, 환경, 소셜, 사회, 그죠? 거버넌스. 이것도 중국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환경 문제에 있어서 대도시 중심으로서 환경은 조금 해소됐어요. 그 지방 쪽으로 갔다는 거죠. 쉽게 하면 환경오염 산업이 지방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사회 문제도 마찬가지. 사회 기여도 공헌도를 얘기하는데 공산주의 시스템 자체가 그 기여를 할 수 없는 구조예요. 또 지배 구조도 공산당이 지배를 하느냐 아니면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중국에 투자할 적에는 돈 벌러 가는데 공산당이 지배를 하면 돈이 많이 빠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배당을 많이 해버린다든지 공산당에다가. 그럴 경우에는 투자자가 손해를 입거든요. 그러면 금융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문제 있고요. 또 하나 지식 융합 능력이 중요한데 화폐전쟁에서는 지금 앞에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주식 전문가는 채권을 잘 모르면 금융전쟁에서 실패합니다. 환율 몰라도 금융전쟁에서 실패하여 또 제조만 알아가지고는 또 실패해요. 원자재 모르면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앞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식융합 능력인데 그것은 여러 사람이 모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 10명이 모이도 그 지식은 한 명 수준과 비슷하다는 거죠. 금융학을 전공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금융경제학을. 근데 경제학 교과서만 공부한 사람은 금융경제학을 알 수 없고 또 환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환율을 고정환율 제도 시대 공부를 했다면 변동환율 시대에 적응이 안 되거든요. 그런 사람 100명 있어도 지식융합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유환율연구소가 그 의견 대립이 되면 항상 그분들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기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사실이에요. 이거는 제가 제일 투자하신 애널리스트 할 때 그 한 30년 차례 논쟁이 있어서 늘 이겼거든요. 그게 종합적인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하여튼 오늘도 끝까지 들어줘서 대단히 감사하고 제가 하는 얘기가 다른 패널들하고 차별화된다면 홍보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